제가 들려드릴 136번째 소설은요, 제임스 일턴의 잃어버린 지평선입니다. 제임스 일턴은 현대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예요. 34살에 발표한 잃어버린 지평선은 그의 대표작이고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작품입니다. 이 책으로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호손된 상을 수상했어요. 그의 소설들은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잃어버린 지평선, 굿바이 미스터 칩스, 랜덤 하비스트. 랜덤 하비스트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의 행로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던 흑백 영화였어요. 잃어버린 지평선에는 샹그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소설이 유명해지자 샹그릴라는 유토피아, 이상향의 의미를 담은 고유명사가 되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 휴양지 이름을 샹그릴라로 지었을 정도였고요. 나중에 아이자나워 때 캠프 데이비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중국은 소설의 배경인 중국 남서부 산악지대 중디엔이라는 곳을 샹그릴라로 개명하기도 했습니다. 샹그릴라, 샹그리라. 한국어 표기가 책마다 이렇게 다르지만 상관없습니다. 소설은 주인공 코네이가 샹그릴라에 다녀온 후 그 이야기를 친구인 러더퍼드에게 했고 러더퍼드가 그걸 글로 쓰게 되는데요. 저는 코네이가 샹그릴라에 가게 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출간 시기인 1930년대로 보면 되겠고요. 공간은 히말라야 부근의 어떤 마을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코네이는 37살로 외교관이에요. 옥스퍼드 출신으로 머리가 좋았고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얼굴에 다재다능했어요. 클럽의 회장을 하면서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았고 그의 눈부신 활약을 가리켜서 글로리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어요. 졸업 후에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하다가 외교관으로 영사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 언어를 할 줄 알았고요. 북경, 마카오 등 중국에서 근무한 적도 있어서 중국어까지 능통했습니다. 1929년부터 인도의 바스쿨에서 근무했고 2년이 지나 1931년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바스쿨은 정세가 좋지 않았어요. 혁명이 일어났고 그들은 외국인을 배척했으므로 영국과 혁명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5월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사람들을 영사관 안에 피신시켰다가 영국에서 온 공군 비행기로 피난시켰어요. 그리고 코네이는 찬더폴의 회교 군주가 제공해준 소형 여객기를 타고 바스쿨을 떠났습니다. 비행기에 동승한 사람은 조정사 외에 4명이었어요. 영국 영사인 코네이, 부영사 멜린슨 대위, 동방전도회의 브링클러 여사, 미국 시민인 바너드였어요. 부영사 멜린슨은 24살의 청년으로 머리가 좋았고 같이 일하는 동안 코네이는 점점 그가 좋아지고 있던 차였습니다. 비행기는 왠지 정상 항로를 운행하지 않는 듯 했고 기름이 떨어질 듯도 한데 계속 운행을 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런 운행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정보도 조정사에게서 들을 수 없는 채로 오래도록 비행을 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지형으로 예측할 때 TBS의 히말라야로 가고 있다는 추측만 할 수 있었어요. 멜린스는 초조하게 이 상황에 대해 흥분했으나 미국인 바너드는 몸집이 크고 살집 있는 사람으로 이 이상한 비행을 분석하는 듯 하면서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브링클러 여사는 의견도 잔소리도 없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자세를 꼿꼿이 한 채 앉아서 이 사태를 받아들이거나 종교적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드디어 조정사는 비행기를 착륙시켰어요. 착륙은 거칠었고 착륙과 동시에 비행기 동체가 손상을 입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비행기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곳이 마치 세계의 끝인 듯 조용했습니다. 코네이는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의 서부를 훨씬 넘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쿤룰의 고원지대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대목을 중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지구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살기 힘든 티벳 고원, 광막하기 짝이 없고 인간이 살고 있지 않는 바람만이 휘몰아치는 거의 미개의 고원지대에 와 있었다. 황량하기 짝이 없는 무인고대에 버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곤란한 상태로 그 절망적인 대지의 어느 곳에 와 있는 것이었다. 달이 직접 그 자태를 드러낸 건 아니었으나 어렴풋이 떠오른 고원의 돌출부 위를 돌아서 전방의 어둠을 벗겨나가기 시작했다. 기나긴 계곡의 윤곽이 보였다. 그 양쪽에는 드높은 산봉우리가 슬프게 도사리고 있었으며
파리하게 빛나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거뭇거뭇하게 젖은 듯이 빛나고 있었다. 그의 눈이 불가항력적으로 이끌렸던 것은 계곡의 끝부분이었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산이 달빛을 받으면서 치솟아 있었다. 너무나 고요한 자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일 수 있을까 의심했다. 그들은 모두 괜찮았지만 조종사는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종사는 죽기 전 이 장소에 대해 말했어요. 이 지역 어딘가에 라마교 사원이 있으며 그곳의 이름은 샹그릴라라고 했습니다. 거기로 꼭 가야 한다고 말을 남겼어요. 그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갈 때 몇 사람이 나타났고 그중 가마에 타고 있는 나이 지긋한 사람이 내려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중국인으로 백발이었고 수노인 명주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영어로 자신은 샹그릴라 사원에서 왔으며 이름은 장이라고 했습니다. 장노인의 태도는 사교계의 예법이 몸에 배어 있었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장노인과 그 일행을 따라 4명은 샹그릴라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은 산길이라 멀고 험했어요. 이 아름다운 산의 이름을 카라칼이라고 했는데 히말라야 산맥 외에 이렇게 큰 산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오랜 산행을 거쳐 드디어 안개 속에서 태양이 빛나는 맑은 대기 속으로 들어갔고 길이 평탄해졌고 그 앞에 샹그릴라의 라마교 사원이 있었어요. 환상이 아닐까 생각할 만큼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험준한 절벽 위에 핀으로 꽂은 꽃잎 같은 우아함을 가지고 산허리에 매달려 있는 듯한 화려하고 절묘한 모습. 세계에서 가장 경탄할 만한 산의 경치였어요. 마치 평화로운 은총으로 가득 찬 땅 같았습니다. 사원의 내부는 넓고 따뜻했고 청결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을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의 시설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어요. 중앙 난방식 설비가 되어 있었고 서양적인 위생 지식을 동양적이고 전통적인 것과 융합시킨 듯 했습니다. 목욕과 식사, 모든 균형이 잘 잡힌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원 너머 골짜기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원의 통제하에 있었고 이 사원 안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국적은 티베트인, 중국인, 영국인을 비롯해서 다양했습니다. 사원에 머무는 사람들 중에서 정식 라마교도는 50명이고 반라마교도들도 있었으며 사원의 혜택을 받는다 해도 종교를 강제하지는 않았어요. 브린클러 여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확고한 종교가 있었으므로 라마교를 믿을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갖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장로인은 한 종교가 진실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덜 진실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중용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곳에서는 지나친 과도함을 피하는 덕을 설파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신들은 적당한 엄격함을 가지고 이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대신에 적당한 복종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였죠. 주민들은 적당히 성실하고 적당히 겸손하고 적당히 정직하다는 정도로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로인은 이 4명이 이곳에서 잘 쉬기를 원했고 피로를 푸는데 이것만큼 쾌적한 곳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코네이는 온몸에 깊은 안식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의 장려한 광경은 감동마저 일으켰고 계곡 전체가 육지에 안겨있는 항구 같았으며 그 위에 푸른 달이라는 뜻의 카라칼이 등대가 되어 지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로인은 주로 코네이와 소통을 했어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편하고 부족함 없는 일상이었고 4명은 휴식을 취하며 원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브린클러 여사는 이들이 신앙을 파악하고 자신의 신앙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티베더를 배우겠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장로인과 코네이가 그 공부를 도왔습니다. 바너드는 느긋이 이 상황에서의 휴식을 반겼고 이곳에서 얼마간 지내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밀린스는 초조했습니다. 장로인에게 인부들을 붙여주면 내일이라도 여길 떠나겠다고 했으며 이런 상황에 여기 주저앉아 시간을 보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장로인은 신경질적으로 재촉하는 밀린슨을 부드럽게 조절했고 이곳에서 1~2달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문자들이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했어요.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로
여기서의 지루함을 잊을 만큼의 가벼운 일을 제안했고 독서를 권했습니다. 사원에는 송나라 청자, 또 1000년 이상 보존되어 온 그림 등이 있었고 웅장한 도서관에는 놀랄 만큼 서적이 많았는데 여러 나라의 책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원 밖에서 사는 주민들은 타국인을 만나면 미소 지었고 자신들이 일에 열중하고 있으면서도 악착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코네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보아온 중에서 가장 즐거운 공동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로인의 나이는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49세에서 149세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코네이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므로 계곡 주민들이 어떻게 통치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 면으로 조사한 결과 라마 사원이 자비를 가지고 다스리는 매우 탄력성 있는 전제 정치임을 알 수 있었고 그게 확고하게 성공을 거두고 있음이 명백했습니다. 이곳엔 군대도 경찰도 없는데 이 법과 질서의 궁극적인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의아했어요. 악인이 나타날 때를 대비한 강구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죠. 장로인은 이곳엔 범죄 사건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보급되고 있으므로 욕구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일어나는 범죄 같은 행위가 있으면 라마 사원 직속의 성직자가 위반자를 계곡에서 추방할 권한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수단은 극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별로 행해지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곳의 통치 방법은 좋은 규범을 차근차근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곳에서 남녀관계는 평등하며 치정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때는 사소한 예의를 지키도록 노력함으로써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코네이는 점점 이곳이 마음에 들었고 자신의 이상과 가치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사원에는 귀엽게 생긴 중국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녀는 음악실에 자주 와서 하프시코드를 연주했습니다. 거기엔 피아노도 있었지만 그녀는 하프시코드를 더 좋아했어요. 주로 쇼팽의 곡들을 연주했어요. 코네이는 그녀의 상아 같은 외모와 세련된 취향, 몸에 배어있는 예의범절, 훌륭한 하프시코드 실력, 이렇게 모든 걸 갖춘 아가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바너드의 정체가 탄로났어요. 그는 바너드가 아니라 첼머트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뉴욕에서 브라이언트 그룹을 운영했는데 도산했고 1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도망 중이었어요. 자신이 정체가 탄로났어도 바너드는 태연했고 코네이는 이곳에서 그걸 무죄 삼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바너드란 인물에 대한 흥미로움으로 그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1억 달러라는 상상 외의 액수가 현실적이지 않았고 그보다는 차라리 남의 시계를 훔치는 게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날 코네이는 승정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승정은 이 사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여길 책임지고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승정과의 면담은 웬만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으나 코네이가 선택된 거였어요. 승정은 중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작고 주름진 노인으로 중국 옷을 입고 의자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어요. 그 음성은 저절로 마음이 포근해지는 듯 했습니다. 승정에게서 이곳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1719년에 캐푸친 수도회의 수도승들이 네스토리우스 교파가 남긴 신앙의 흔적을 찾아다녔고 힘겨운 고난 끝에 한 명만이 살아남아 푸른 달 골짜기에 도착했어요. 주민들은 호의적이었고 그는 건강을 회복한 후 포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불교도였으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당시 이 산중턱에는 라마교 사원이 있었으나 쇠퇴한 상태였고 그는 이곳에 그리스도교 수도원을 건립할 결심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페로라고 했습니다. 페로의 지휘 아래 옛 건물이 개조되었고 1734년 사원이 완성되었어요. 페로는 룩셈부르크 태생으로 이곳에 온 첫 번째 타국인이었습니다. 파리냐 볼로나 대학에서 공부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음악과 미술, 어학에도 재능이 있었고 유럽에서 전쟁을 체험했던 경험도 있었으므로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곳 주민들과 육체노동을 같이 했고 밭을 일궜으며 주민들에게 공부도 가르쳤어요. 여기서 금광도 발견했지만 그것에 유혹되지 않았고 식물과 약초 재배에도 열의를 다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탄가채라고 불리는 열매를 즐겨 먹었는데 그 열매가 약이 된다고 믿었지만 가벼운 마약 성분도 들어있어서 인기가 있었어요.
페로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페로를 존경했고 숭배했어요. 그는 89살이 되었고 이 샹그릴라에 계속 머물렀어요. 98살이 되어서도 근력이 좋았고 몸은 늙어갔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그는 계속 존경받았고 1789년 108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임종을 위한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방에 누워있는데 창으로 어슴푸레하게 카라카리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일이 지나고 놀랍게도 그는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고 정력적인 자기 단련을 시작했습니다. 열매를 먹고 심호흡을 했으며 이후 10여 년간 그는 더 늙지 않았어요. 19세기가 되었고 페루에 이어 두 번째 타국인이 샹그릴라에 왔습니다. 헨셀이라는 오스트리아 청년인데 고귀한 집안 출신이고 높은 교양과 매력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는 거듭되는 전란으로 가산을 잃었고 그걸 되찾겠다는 막연한 결심으로 러시아를 횡단해서 아시아로 왔던 거였어요. 그가 샹그릴라에 도착했을 때 페루가 도착했을 때처럼 거의 빈사 상태였지만 주민들이 정성 어린 간호 끝에 회복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페루와 비슷했어요. 그러나 헨셀은 이 계곡의 금강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돈을 모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유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세의 고뇌에서 해방된 이 계곡의 평화가 그의 출발을 지연시켰고 페루를 만난 후에는 마른 땅에 물이 흘러내리듯 청년의 마음은 촉촉이 젖어들어갔습니다. 헨셀은 떠나지 않고 이곳의 문화를 위해 일했어요. 중국의 미술품과 도서와 음악에 관계되는 귀중한 자료들을 들여왔고 이곳에 타국인이 자유롭게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이후 타국인들이 여러 차례 샹그릴라로 왔어요. 1820년에는 그리스 무역상이 왔고 1830년에는 독일인과 러시아인, 영국인, 스웨덴인 그리고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이쪽에서 마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코네의 일행이 왔을 때 장로인이 마중을 나왔던 것도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승정이 말하는 동안 이 온화한 노인을 중심으로 방 전체에 깔려있는 분위기, 코네이는 이 노인이 바로 그 페로임을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지금은 20세기, 아직도 살아있는 18세기 사람, 1734년에 사원을 완성하고 내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였던 거였어요. 이곳에 있는 수도사 중에서 음악가도 한 명 있는데 그가 쇼팽의 제자였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는 쇼팽의 미발표 악보도 갖고 있었어요. 승정은 타국인들이 이곳에 온다고 해서 다 오래 사는 건 아니고 이곳에 살아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의 천수를 다하여 죽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 4명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왔던 외국인은 1912년에 왔던 일본인이었는데 값어치 있는 인적 수학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코네이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자신들 4명이 이곳에 온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자신들을 데리고 왔던 조종사는 샹그릴라 사람이었고 바스쿨에 그 비행기가 왔던 건 우연이었는지 운명이었는지 묻자 승정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많은 법이고 그 우연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우연을 찾았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놀라운 일은 기적일 수 있지만 자신들은 기적을 행하지는 못하고 죽음을 정복할 수도 노쇠를 막을 수도 없지만 다만 인생이라고 불리는 이 짧은 막간의 속도를 늦출 뿐이라고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해도 이곳에서는 간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승정의 대사 중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인생의 첫 25년은 무엇을 하든 너무 젊다는 고민 속에서 지냈을 것이요. 그러나 그 이후의 25년은 무엇을 하든 너무 나이를 먹었다는 한층 더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 보통일 것이요. 이 두 가지 고민 사이에 인간의 생애를 비추는 햇빛은 너무나 짧고도 좁은 것일 거요. 그러나 당신은 좀 더 행운을 받고 있을지 모르오. 샹그릴라의 기준에서 말하자면 당신의 인생은 아직 태양이 비치는 곳까지 못 갔으니 말이오. 아마 이제부터 20, 30년이 지난 뒤에도 오늘이 당신보다 나이를 더 먹었다고 느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돼요.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앞날, 고요하고 평온한 나날들, 원숙함, 예지, 명석함, 추억의 매력,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시간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 당신들 서구의 국가들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상실해버리는 그 귀중한 보물 말이요.
코네이는 승정의 부탁대로 당분간 동행자들에게는 이것에 대해 비밀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후 승정과 여러 번 만나 대화를 했습니다. 장노인은 지금까지 이런 파격적인 대우는 없었다고 축하한다고 말을 했어요. 승정은 미래에 대한 예감도 말했습니다. 살인이 기술에 빠져드는 인간들이 전 세계에서 맹렬한 기세로 날뛰어 귀중한 것이 위기에 처하게 될 때가 다가온다는 거였어요. 이곳에서 독서와 음악과 명상과 더불어 지내며 멸망해가는 시대의 덧없이 우아한 것을 보존하고 후세에 양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노인과도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견습기간 5년이 지나면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그게 잘 된다면 코네이도 40세의 외모를 지닌 채 반세기를 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인생에서 40세는 나쁜 시기는 아니고 장노인 자신이 노인다운 외모를 가지게 된 건 70살부터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나가면 그건 불가능해진다고 했어요. 실제로 동료 중에 한 명이 80살이 다 되었는데 40살 정도로 보였으나 불행하게도 산족의 포로가 되었다고 했어요. 3개월 후에 샹그릴라로 돌아왔는데 실제 나이로 되어 있었고 보통 노인들의 수명으로 죽었다고 했어요. 코네이는 샹그릴라에서 미래의 동료들도 만났습니다. 1880년대에 들어왔다는 독일 사람, 쇼팡의 제자였다는 브리악, 그들은 모두 평온한 지성으로 겸손하고 늙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1800년대 이야기를 마치 얼마 전 추억을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코네이는 과거가 어떤 것을 갖다 줄지를 모른다 해도 현재 이곳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도서실에서 독서하고 있을 때, 음악실에서 모차르트를 연주하고 있을 때 깊은 정신적인 감동이 몸 안에 침투되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샹그릴라가 세월이 마술에서 증류되어 시간과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보호되는 생명의 본질인 것 같았어요. 그는 하프시코드를 연주하는 중국 아가씨, 그녀의 이름은 로첸이었어요. 그는 로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주 왕가 출신이었고 1884년 18살 때 이곳에 왔다고 했어요. 그는 이 사랑스러운 만주 아가씨를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아무것도 응답조차 바라지 않는 신성한 마음의 선물이었어요. 육체적 감각은 그것에 대해 오직 풍치만 곁들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자신의 소망을 성취시켜주는 시간, 앞으로 1년 혹은 10년이 지나도 그 시간은 자신의 것으로서 존재할 것이었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바너드는 쾌활했고 브링클러 여사는 씩씩하게 이곳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멜린스는 계속 나아갈 방법만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승정은 자신이 죽음에 대한 예감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샹그릴라에서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며 자신에게 그 시간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진지한 음성으로 당신이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며 자기가 죽으면 샹그릴라의 자산과 운명을 당신 손에 맡기고 싶다고 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였지만 코네이는 온화하고 자유로운 설득의 힘을 느꼈습니다. 승정은 코네이에게 당신은 나이를 거듭할수록 현명하고 인내심이 강해질 것이며 우리 역사의 방향을 보존하고 채색할 것이고 타국 사람들을 친절히 맞이하고 그들에게 시간과 예지의 법칙을 가르치고 나중에 그 이방인들 중 하나가 당신이 너무 고령이 되면 당신의 뒤를 승계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멜린스는 인부들이 준비되었다고 이곳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 떠날 준비를 했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아가씨 로첸이 같이 떠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멜린스과 로첸은 사랑에 빠져 있었다는 거였어요. 코네이는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멜린스에게 이곳 샹그릴라가 그렇게도 떠나고 싶을 만큼 지옥 같았냐고 물었어요. 멜린스는 이곳은 무언가 어둡고 불길하다고 이곳에 와서 당신이 변해가는 걸 보는 게 제일 무서웠다고 대답했어요. 여기 오기 전 바스쿠리 영사관에서 같이 일할 때 잘 맞았었던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바너드와 브링클러 여사는 떠날 생각이 없으니 우리 둘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코네이는 이곳의 비밀, 승정에게 들은 시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멜린스는 개의치 않았어요. 로첸이 지금 17살 정도로 보이지만 실은 90살이 넘었다고 말해주었지만 그 말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박살나야 한다고,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더 구역질 난다고, 바싹 마른 늙은이들이 거미들처럼 우글거리면서
누군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곳. 게다가 그런 나이가 되도록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기왕에 산다면 짧고 즐거운 인생을 선택하겠다고, 만일 인류가 망하는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이런 곳에 파묻히는 것보다는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걸 택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체는 17살이 맞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녀에게는 그게 첫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네이는 발코니로 나가 카라칼이 눈부신 봉우리를 바라보았어요. 달이 잔잔한 대양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꿈이 사라져버렸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좀 불행했고 서글펐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미쳤다가 지금 제정신으로 돌아온 건지, 제정신이었던 것이 다시 미친 상태로 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멜린슨과 같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출발했고 산을 넘었으며 완만한 지형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던 인부들과 로첸과 합류했어요. 코네이가 멜린슨과 같이 오자 로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빛나는 표정을 지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멜린슨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코네이의 이후의 행적은 그의 친구 러더퍼드에 의해 전해졌어요. 러더퍼드는 작가로 코네이와는 옥스퍼드 동창이었어요. 그는 중국의 중광이라는 지역의 가톨릭계통 병원에 있는 코네이를 만났습니다. 코네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병세가 위중했다고 했어요. 러더퍼드는 코네이에게서 샹그릴라 이야기를 듣고 그걸 글로 옮겼습니다. 그가 동창들에게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믿기 어려워했어요. 그러나 바스쿨에서 있었던 혁명에 관한 이야기, 또 코네이가 1931년 5월 20일 3명의 동승자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바스쿨을 출발했는데 비행기가 실종되었다는 것, 5달 정도 후인 10월 5일에 그가 중광의 병원에 도착했다는 것, 누군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산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로 유추할 때 코네이의 말이 다 망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또 바너드라는 사나이가 브라이언트였다고 했는데 그가 실제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 지난 세기 중엽인 1887년에 독일인 교수가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났다가 티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돌아오지 않았던 것. 그 독일인의 이름은 프리드리 마이스터로 코네이가 말한 이름과 같다는 것. 브리악이라는 쇼팽의 제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을 찾지 못했지만 브리악이 갖고 있었다는 쇼팽에 발표되지 않은 악보들. 그런 것들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네이의 이야기는 인부들과 계곡을 떠난 순간에서 끝났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코네이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하기 싫은 건지 할 수 없었던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멜린슨이 중국에 도착하지 못한 건 확실해 보였고 코네이도 자신이 중광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유일한 결론은 그냥 헤매다가 도착했다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처음 코네이를 맞아들인 의사는 중국인 여자가 그를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열병에 걸려 있어서 병원에 도착한 후 곧 사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국인 여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토피아, 이상향, 샹그릴라 이런 건 우리 일상적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디에도 없을 그곳. 그럼에도 그런 곳이 있었으면 하는 헛된 상상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코네이는 선택받을 조건을 갖춘 인물이었어요. 성품 좋고 배울 만큼 배웠고 직업도 탄탄했고 믿음도 강했어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대상을 의심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저항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샹그릴라를 이어받을 인물로 채택되는 기준이라면 우리가 꿈꾸는 것에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세상에는 코네이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코네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멜린슨 같은 저돌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가 주장하는 샹그릴라에 대한 허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소설이 희망을 주는 건 사실이죠. 막연하게 생각했던 걸 채색해 준다고나 할까요? 책을 읽는 동안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책에는 유머, 페이소스, 추리소설 같은 전개 그런 게 있어서요. 빠져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소설은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어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 문학계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이 암울하던 때는 해밍웨이, 피츠제럴드, 윌리엄 포크너 같은 작가들이 한창 활동하고 있었죠. 그런 시기에 제임스 힐턴의 특이한 작법과 스토리는 신선했을 겁니다. 전쟁과 경제공황으로 이어진 힘든 시기에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했던 것 아닐까 해요. 희망은 절망을 이기는 힘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그게 절망은 아니었다는 믿음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그래서일 겁니다. 특히 지금은요, 우리에게 희망이 너무도 간절한 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